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지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정확히 70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는 이 선교 명령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 참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안정이 됐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울 때 이제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큰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조은국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고 또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 오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신이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선교의 비전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도 사실 본인이 계획하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을 갖게 된 것은 로마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로마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큰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은국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좀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자로서 동남아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은국 집사님 외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남아에 관하여 동남아의 역사, 동남아의 문화, 동남아의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대해 또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런 그동안의 어떤 그런 교류 이런 기타 등등에 관해서 아마 연구하는 학자들은 꽤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과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남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명령 과연 교회는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동안의 어떤 학문적인 노력과 같이 접목을 해서 이것을 교회가 선교의 비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은국 집사님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또 이 동남아 지역에 관해서 이미 대학, 대학원 또 박사, 석사를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때로는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또 일본의 도쿄대학의 초빙교수로 그러면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동남아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의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어떤 동남아 지역과 관계된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부산대 또 국제대학원의 원장으로서 많은 또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계속 선교센터와 연결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동남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일평생 동안 연구한 그런 귀한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국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써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듯이 우리 성산교회가 이제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동남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는 아마 동남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또 문화와 선교 전략에 관련된 이런 강의들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또 전문적인 강의고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그런 좋은 강의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슴속에 품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우리 정국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선교 세미나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산교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가 동남아를 전공해서 공부를 쭉 하다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그 동남아가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나오겠지만은 나라가 많고 문화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야, 이렇게 복잡하고 참 이 어려운 지역에서 참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일하고 있을 건데, 내가 앞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세속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하나님 은혜로 학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감사를 표할까 하다가, 공부한 거를 진짜 하나님 나라 동남아의 동남아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한국에 왔는데, 와서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여러 세미나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남아에서 사역하는,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쓴 논문을 보고 저를 찾아봐가지고, 아이고 좋은 거 박사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로 선교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1993년 4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때까지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그 선교 사람들하고 혹은 선교 단체랑 이제 하면서 같이 제가 선교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진짜 선교사들이 그 와서 정말 문화가 복잡하고 인종이 복잡한 이 세계에서 얼마나 그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분들이 보다 더 현지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문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가끔 찾아가서 이제 강의해드리고, 또 수시로 저한테 질문 이렇게 요즘 이메일로 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오면은 제가 이제 질문 답해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우리 성산교회도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 사람들 제일 많이 파송된 곳이 동남아입니다. 전에 중국이었다가 중국이 요즘 이제 문이 닫히고 하면서 중국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왔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동남아로 나가고, 지금 동남아는 지금 이제 정말 전 세계,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쳐다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정부부터 해서 지금 동남아를
신남방 정책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동남아 인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류도 지금 동남아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지금 동남아를 진출하기가 기가 막힌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동남아 이제 선교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동남아 역사부터 제가 보통 한 번만 강의를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오늘 하루에 동남아 역사 조금 동남아 문화가 복잡해요. 그래서 문화 탁탁 하고 마지막에 선교 전략 해서 하루만 다 해치우려 하는데 그 사람이 2주 2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선 한 주를 완전히 동남아 역사로 하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동남아 문제 문화인데 제가 이제 슬라이드 좀 넘겨줘. 예. 우선 동남아 진짜 강의 더 하겠습니다. 예. 이제 너무 서론이 많아지면은 제가 1시간 만에 다 끝나려고 하는데 1시간 정도 만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남아는 총 11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중국이 있고 그 밑에 베트남, 왼쪽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또 밑에 말레이시아, 조그만 나라 싱가포르, 또 밑에 노란 계란색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저쪽에 보라색의 동티모르, 그리고 브루나이, 저쪽에 파란색의 보르네오 섬 쪽에 조그만 석유 왕국 브루나이가 있고 필리핀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게 진짜 여기서 벌써 문화가 이제 좀 있으면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 이 11나라들의 경제 격차 또 정치 격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3천 몇백 달러예요. 이 8만 얼마부터 3천, 진짜 세계 제일 잘 나가는 나라부터 해서 세계 숱한 나라들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캄보디아까지 나라가 있고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가 있는가 하면은 또 저런 자본주의 체제에다가 군부 체제가 동남아는 군부가 또 굉장히 전통이 있는 지역인데 한 복잡합니다. 그리고 면적도 인도네시아처럼 대한민국의 19배, 저기 굉장히 큰 나라인데 싱가포르는 서울 정도 면적,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면적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세계가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동남아는 예. 저는 동남아를 이해할 때 한 개의 키워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4개의 윈도우인데 4개는 식민주의, 여성, 그리고 이제 중국인, 화교, 화인, 마지막으로 종교 이렇게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이 화교, 화인, 종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식민주의 동남아 역사 안에 식민 통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식민 통치를 통해서 정말 식민 통치가 긴 나라는 400년, 보통 짧은 게 보통 100년이 동남아는. 그래서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일제 몇십 년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지역에 식민 통치에 영향을 많이 하면 아예 나라가 없는 거를 만들어주고 정치 체제부터 해서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여튼 뒤에 이제 이 식민주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오른쪽에 사진은 쿠알라룸푸르의 유명한 트윈 쌍둥이 빌딩인데 저기 하나는 일본 기술로 하나는 한국 기술로 세워진 건데 우리나라께 더 빨리 세워졌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왼쪽에는 저 태국 동북부 지방에 있는 행상인데 예, 정말 최첨단과 정말 아주 전통적인 재래적인 그런 2가지 모습입니다. 동남아 이제 문화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은 우선 언어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다른 언어를 쓰는 그룹이 700개가 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등등도 이렇게 다 100몇십 개. 조그만 나라는 싱가포르
그리고 뭐 동티모르, 브루나이 이런 수십만 혹은 백만 일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도 열 몇 개, 수몇 개로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언어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기서 벌써 이 다양,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점에서 세계 여러 지역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남아시아, 인도라든지 스리랑카가 있는 그 지역은 우리가 보통 이제 힌두교라든지 뭐 기껏해야 이슬람 조금, 그리고 이제 아랍 지역에,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게 아랍 언어에다가 그다음에 이슬람, 그다음에 유럽 쪽에 가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다가 그다음에 기독교 문명, 그다음에 이제 저기 남미, 중남미 가면은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 문화에다가 그다음에 가톨릭, 대충 그렇게 보통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중일 쪽에 가면은 중국 문화권에다가 유교 뭐 한자 문화권 이렇게 있는데, 동남아는 지금 오른쪽에 그림 뭐 저기 덧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게 한 기원전,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해서 이제 대충 맨 바닥에 토처 문화가 깔려 있고, 그 위에 그 2000년 전부터 들어온 중국 문화, 인도 문화가 그 위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한 13세기부터 들어온 이슬람 문화가, 또 16세기부터 유럽 문화, 또 19세기, 20세기에 미국 문화, 또 중국인들이 오늘날 동남아 가면은 구정 때 동남아는 정말 그 완전히 그냥 화교들 구정 새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동남아 도대체 그냥 구정 분위기예요. 그로부터 해가지고 동남아의 상업 문화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중국 화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화교, 화이 문화라고 부르는데, 저게 한 19세기 들어오고 19세기 말 20세기에 일본 문화가 들어오고, 저다가 이제 다행스럽게 한국이 요즘 한류 문화가 들어와서, 동남아는 재미있게 이런 여러 문화가 들어와도 이게 서로 뭐 이렇게 뭐 한쪽 문화가 다른 문화를 완전히 배격하고 완전히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어울려 살고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남아 다양성,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걸 보고, 야, 동남아는 이거 뭐 여러 문화가 있으니까 이걸 특징을 뭐 중동처럼 아랍, 뭐 이슬람 이렇게 하나로 딱 규정 지을 만한 뭐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답은 다양성이다. 다양성이 동남아 특징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공부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예. 이 동남아 이제 이런 다양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이 이제 저기 위에는 중국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인도, 저쪽에 계속 가면 중동이고, 오른쪽에 한중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두 지역, 두 나라, 중국과 인도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동남아인데, 생각해 보세요. 인도 사람들이 세계, 혹은 중동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세계 제일 큰 시장인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그래서 주로 이제 옛날에는 실크로드, 윤도로도 갔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바닷길로 이제 뚫고 지나가기 노력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또 한 16세기부터는 일본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기 노력하는데, 다 그게 동남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의 한 2000년 동안 이러한 위치 때문에 동남아에 각종 지역 사람들이, 문화가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들끼리 서로 전부터 상호 교류하고 무역하고 전쟁하고 이런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식민주의 통치 역사가 있습니다. 동남아만큼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한 다양한 국가가 없어요. 포르투갈부터 해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그러다가 미국까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일본이 2차 대전 때 동남아를 전체 잡아먹었습니다. 한 4년, 5년.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제가 가끔씩 이제 동남아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일본 그룹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자기 옛날에 식민처럼 생각하면서 걷고
쳐다보고 걷고 있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자, 이렇게 해서 동남아가 진짜 세계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 자, 이러한 동남아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전개된 무대인 동남아 지리적 환경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에 이렇게 왼쪽에 위에 시커먼 부분에 인도 티베트 쪽에서 내려온 그 히말라야 산맥이 쭉 내려와서 동쪽으로 중국 동남부 지역까지 이제 동남부 쪽으로 뻗어오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산맥들이 뭐 원래 뿌리가 그렇지만은 이제 동남아로 내려오면서 그게 해발 1,500, 3,000, 4,000까지 굉장히 험준한 산들이 많습니다. 저 산맥들 하나가 큰 맨 왼쪽에 있는 게 인도와 오늘날 미얀마 사이, 인도와 미얀마 사이의 산맥이고, 중간에 조금 두꺼운 부분이 저에서 밑에까지 말레이 반도까지 쭉 내려오는데, 말레이 반도 저 부분 이게 산맥이 좀 작게 보이지만은 저것도 해발 1,000m짜리가 수백 배합니다. 내려와서 그다음에 중요한 또 산맥 하나가 베트남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연두색으로 좁은 지역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팽창적이고 이렇게 강한 민족인데, 베트남 땅이 해안을 따라서 좁게 쭉 내려왔어요. 베트남 민족이 베트남 사람들이 1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저 산맥이 아니었으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분명히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저게 약한 나라 라오스 라오스 같은 나라는 벌써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 베트남과 라오스 사이에, 그리고 캄보디아 사이에 저게 산맥이 쫙 내려왔습니다. 저런 산맥 때문에 사실은 이 미얀마가 오늘날 동남아처럼 동남아의 한 나라로서 소승불교 국가이지, 만약에 산맥이 없더랬으면 아마 방글라데시 꼴났을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인도 동쪽에 있으면서 오늘날 이슬람 혹은 힌두교 두 가지인데, 아마 미얀마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태국과 미얀마 사이도 저런 산맥 때문에 별 큰 교류가 없어요. 그냥 가끔씩 조금 여기 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전쟁이 있을 정도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산맥들, 저기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있는 산맥, 저게 팟가이 이런 산맥인데, 저게 바다로 내려와서 지금 옆에 조그만 섬들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니코바르 열도, 안다만 열도인데, 여기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밑에 수마트라 섬으로, 저 수마트라 섬 왼쪽입니다. 내려오는데, 저 수마트라 섬에 있는 산들도 해발 5,000까지 굉장히 험준한 섬인데, 그래가지고 저게 밑으로 맨 밑에 있는 섬이 인도네시아 자바 섬인데, 자바 섬으로 해서 동쪽으로 여러 섬들로, 또 한쪽의 방향은 위에 보르네오 섬 저쪽에도 험준한 산들이 있습니다. 저 산맥으로 해가지고 위에 필리핀의 루선 섬 제위에 있는 섬이 대만 섬인데, 대만, 그 다음에 일본 열도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지역이 전부 화산 지진지대예요. 지진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가 참 수시로 보면은 특히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필리핀 지역에서 이 지진 화산 소식이 들리는데,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부루이 고리 지역입니다. 부루이 고리. 부루이 고리. 저 지금 빨간 소리 부루이 고리. 저게 태평양으로 해가지고 환태평양, 이게 태평양의 서쪽 지역, 서해안이죠. 태평양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밑에 아르헨티나 밑에까지가 쭉 환태평양 지진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동남아 지역이 그 지진대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인도네시아 동쪽에 있는 말루쿠 제도가 있는데, 그쪽까지 조그만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이 전부 사실은 화산 폭발로 생긴 섬들이에요. 뭐 1815년 발리섬 오른쪽에 순바와 섬에 있는 탐보라 화산 폭발에서 9만 명 이상이 죽었고, 유명한 2004년 쓰나미 수마트라 섬 서북부에서 거기에 터져가지고 이 동남아시아에서만 17만 명 이상, 저게 뭐 스리랑카에서도 사람이 꽤 죽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최근에 2018년에 술라웨시 섬, 저기 보르네오 섬 동쪽에 있는 술라웨시 섬에서 또 지진이 나가지고 3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화산 자화섬에는 뭐 진짜 큰 폭발은 아니지만은 자주 중소 규모의 화산이 터지는데, 화산재 때문에 토양이 아주 비옥해집니다. 그게 이제 화산의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이 자화섬이 면적은 우리 남한 면적, 대한민국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기 인구에, 저 지역에 인도네시아 총 2억 6천만 명 인구의 59%인가 살고 있어요. 1억 한 6천만 명인가 1억 5천만 명이 살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5천만 명인데 3배가 저 인도네시아 자화섬이 세계 인구 밀도 탑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저 화산재의 비옥한 토양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리적 환경의 두 번째 측면으로 이제 계절풍. 동남아는 이 주기적으로 이제 북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계절풍을 불면서 그에 따라서 동남아는 이렇게 뭐 겨울, 여름, 봄, 가을 이런 사계절이 아니고 이제 두 계절로 건기냐, 우기냐.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이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겨울기 이제 소위 건기인데, 대충 한 뭐 10월 말부터 해서 다음 해 4월까지. 그래서 그다음에 우기는 이제 5월부터 10월 초까지. 대개 요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이 북이 한 8도 이후, 싱가포르가 지금 말레이반도 밑에 있는 싱가포르가 대충 한 적도쯤 됩니다. 적도. 그러니까 대충 한 필리핀 맨 밑에서부터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에 동남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지역엔 이제 1년 내내 수시로 이제 비가 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절풍 영향 때문에 이제 바람이 일정하게 불고 또 비가 일정하게 어느 지역에 시기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동남아 사람들이 이제 항해 활동, 바다에서 활동과 또 농사 활동, 이게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옛날부터 중국 상인들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무역하러 갈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동남아 같은 건기에, 우리나라 같은 겨울철에 배 타고 내려왔다가 거기서 장사하고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우기 때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환경 관련해서 또 중요한 측면이 동남아를 전체 대륙 동남아와 도서 동남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륙부는 이제 베트남부터 해서 미얀마까지. 이 지역은 전부 어떻게 보면 불교권입니다. 이 베트남이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사실 베트남이 베트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제가 제 학생들 부산대학교에 유학한 베트남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부산 시내 이제 버선 구경시키면은 한 번은 범어사를 갔는데 학생이 거기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장하는 거예요. 뭐 종교가 없다면서 하면 부모님이 절에 다닌다 그랬어. 이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불교가 세구나. 근데 하여튼 공산주의 75년에 공산화 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 최소 반 이상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다른 지역은 아주 이제 소수불교가 아주 세고, 그 다음에 대륙 지역은 이 민족적 언어적으로 다양합니다. 정말 그중 예외가 태국과 라오스. 이 두 나라는 언어가 거의 우리나라의 경기지방 표준어랑 호남지방 정도 차이 정도. 예. 그래서 태국 사람이 라오스 가면 그냥 거의 바로 이렇게 회화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완전 불통이에요. 대신 이제 저 지역은 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산맥의 흐름 때문에, 그리고 진짜 산맥이 내려오면은 사이사이에 산맥 사이에 큰 강들이 흐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유명한 이제 그 이라와디 강, 미얀마 말로는 에어와디 강인데, 그리고 미얀마에 큰 강들이 몇 개 있고, 태국 쪽에 짜오프라야 강, 그리고 유명한 동쪽에 캄보디아 쪽, 라오스 쪽에 메콩강이 있고, 이 큰 강들이 전부 다 산맥의 흐름을 따라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면서 이제 저기에 사람들이 이동하고 농사를 짓고 등등 하면서, 이 지역은 수도도 보면은 이렇게 강 유역에, 그것도 처음에는 북쪽에 수도가 생겼다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 전형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모든 역사와 문화가 발달하는 그런 구조를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서부는 필리핀부터 해서 이제 서쪽에 싱가포르 또 인도네시아까지, 말레이시아까지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전부 이슬람권이에요. 필리핀은 사실 가톨릭인데, 가톨릭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16세기 때 스페인 사람들이 이 필리핀을 처음에 와서 식민 통치를 식민화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 필리핀 남부지방 민다나오 섬이라든지 이 지역은 벌써 완전히 거의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저 지역은 이슬람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마닐라도 일부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스페인 사람들이 몇십 년만 늦게 왔다든지 아예 안 들어왔으면 오늘날 필리핀은 아마 인도네시아 꼴 났을 거예요. 이슬람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도서부는 전반적으로 이슬람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민족적 언어적으로 저 지역은 전체가 사실 같은 언어 뿌리예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언어와 인도네시아 언어는 거의 같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서울 표준어랑 그다음에 호남 이 차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랄까요? 예. 부산과 대구 차이 정도. 그리고 저 지역은 전반적으로 선들이 세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해양 활동이 활발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화산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동남아 역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동남아는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한 5만 년, 6만 년 전쯤에 저걸 선주민이라고 하는데, 원주민보다 더 일찍 들어온 선주민이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동남아로 이주했습니다. 그 이주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아랍 밑에 그 아랍 세계, 그 다음에 인도 쪽으로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쭉 타고 동남아로 들어왔다는 것과, 혹은 바로 아프리카 서쪽 동쪽 해안에서 바로 바다를 직경해가지고 호주 이 지역으로, 호주 원주민들이 흑인인 거 아시죠? 그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스트랄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동남아로 혹은 니그리토 말이 흑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다가 이제 기원 오늘날 지금부터 한 6,000년 전부터 해서 이제 황색 인종인 몽골 인종. 우리가 북방계 몽골 인종이면은 동남아 사람들은 오늘날 길거리에서 보는 동남아 사람들 보면은 황색 인종인데 남방계 몽골계입니다. 그래서 그 몽골로이드가 내려와서 이제는 이 사람들, 이 오스트랄 니그리토들을 이제 완전히 멸절시키거나 혹은 혼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밀림 지역으로, 산악 지방으로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에 말레이 반도에 서망족, 파간족 등등이 있고 또 파푸아 이게 인도네시아 제일 또 파푸아 섬이 있죠. 파푸아 뉴기니 주민들이 완전 흑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파푸아 그 섬의 서쪽 부분이 그래도 인도네시아 영토인데 그 주민들이 이제 파푸아 흑인이고 이건 필리핀의 루손 섬의 그 중부 지방에 제가 가서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타족이라고 완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니그리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몽골로이드가 들어와서 이 동남아를 오늘날 이제 동남아 주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몽골로이드가 동남아에 이주해서 동남아의 민족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충 한 5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룹이 이제 오스트로네시아, 오늘날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스트로네시아 민족인데 기원전 6,000년부터 제일 먼저 이제 동남아로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6,000년 전부터 기원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사이까지 몇천 년 동안 걸쳐가지고 중국에서 대만,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태평양 인도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스트로아시아계 민족들인데 이제 여기에 베트남의 위에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크메르족, 또 몬족이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 버마 민족,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미얀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따이족, 이게 오늘날 태국,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동부지방 등등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따이족입니다. 마지막으로 몽미엔, 이게 몽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를 몽이라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묘족이라고 부릅니다. 묘족. 그리고 이제 미엔은 저것도 자기들 원래 발음이고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요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몽미엔 쪽 민족들이 오늘날 동남아하고 중국 사이에, 그러니까 동남아 저기 베트남 북부, 라오스 북부, 태국 북부, 미얀마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남성에 특히 운남성에도 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5가지 그룹이 있는데 하여튼 제일 늦게 내려온 민족이 따이족, 태국 쪽 사람들입니다. 이 아까 오스트로네시아, 오늘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위에 지도가 있는데 맨 왼쪽이 아프리카의 동쪽의 마다가스카르 섬이고 제일 오른쪽이 이스터 섬, 태평양의 이스터 섬이고 제일 위쪽은 하와이이고 중간에 이제 동남아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왕성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지 오늘날 인도네시아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뭐 하여튼 선사시대 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정말 저런 배를 타고 아웃리그 배전 양쪽으로 저런 이 안전장치가 있는 그런 배인데 저런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신석기 시대의 인류 중 가장 뛰어난 학예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아우트리그가 양쪽에 달린 돛을 단 카누야말로 중국 본토로부터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팽창을 촉발시켰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조금 이제 고대 동남아 왕국들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베트남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베트남이 정말 동남아시아에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그런 민족입니다. 이게 베트남이 하여튼 기원전 207년에 베트남 북부 오늘날 하노이 쪽으로 흐르는 홍강이라고 있는데 이제 북부 하노이 그 쪽에 있는 삼각주 지역에서 이제 남월 왕국, 남비엣 왕국을 건설했고, 그러다가 기원전 111년부터 기원 939년까지, 그리고 저기 1050년 동안이에요.
105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등등에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다가 939년에 독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1407년까지 여러 독립 왕조들이 있다가 또 명나라가 베트남을, 이 베트남하고 중국은 그냥 붙어 있잖아요. 중국 남부 광동성, 광서성 바로 밑에가 베트남이에요. 사실 베트남에 이게 베트남 할 때 베트 이게 이제 비엣인데 베트남으로 비엣 저게 한자로 월입니다. 월을 한자 월을 베트남의 중요한 표현은 인간 단어는 다 중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저 월 쪽이 중국 사료를 보면은 오늘날 중국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 중국 남부에 살고 있던 이 민족이었어요. 저들이 한족이 팽창하면서 점점 밀려가지고 오늘날 베트남 땅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관계니까 중국은 항상 베트남을 어떻게 저 민족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중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저런 이제 서로 간에 뭐랄까요? 적대 관계가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명나라가 지배하다가 또 명나라를 쫓아내고 1428년에 이제 베트남의 유명한 우리나라 같은 조선왕조 같은 오랜 기간 이제 레왕조가 건설되는데 저렇게 건설되더라도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배울 건 다 배웁니다. 유교를 받아들이고 행정제도를 배우고 그래서 중국 문화에 베트남이 유입되는데 저게 기원 전부터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베트남이 유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입된 게 어느 정도 유입되는 거면 오늘날 베트남이 동남 다른 나라는 소승불교인데 저 나라는 대승불교고 베트남의 그 종교를 뭐라는가 하면은 땀자오로 부르는데 땀자오는 삼이고 자오는 삼교가 뭔가 하면은 유교, 도교, 불교. 우리나라 삼신 우리나라도 이게 같은 구조예요. 하여튼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저런 종교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한자 오랫동안 지금은 한자가 이제 안 씁니다. 베트남이 프랑스 통치를 받으면서 프랑스는 보니까 한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프랑스식 알파벳을 도입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문자를 바꿔버렸죠. 그러다가 베트남 사람들이 집 짓는 방식, 주택 방식도 동남아는 보면은 다음 주 안 나오는 앵간한 집이 다 이게 기둥 위에 태국부터 옆에 라오스, 캄보디아 등등 해서 인도네시아까지 필리핀까지 보면 다 기둥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거기 동남아가 비가 많이 오고 땅에 온갖 같은 야생 동물이 다니고 이러니까 추추가 그러니까 이게 기둥 위에 지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공중에 세워놔야지 편하죠. 베트남 사람들 제가 시골 들여다보면 땅에 살짝 붙여가지고 집을 지어요. 완전 중국식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식사 너무 중국 영향을 받아요. 베트남 쌀국수, 중국의 광동성의 광동국수, 제가 볼 때는 광동국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그 외에도 각종 기술, 농사 기술이라든지 또 문학 이런 하여튼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중국 투쟁 역사를 보면은 벌써 베트남이 그 1050년 동안 통치를 받을 때 그때 벌써 여러 번 이제 나고 그다음에 939년에 특히 이 유명한 바익당 전투에서 이제 중국을 완전 물리치고 그다음에 원나라가 베트남을 잡아먹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결국은 원나라가 손을 들고 아예 전쟁을 통해서 쫓겨났습니다. 원나라가. 그다음에 1427년에 명나라에 대한 승리. 예. 이 승리를 하면서 그때 베트남의 장군 응우엔 짜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제 베트남 그 왕의 명령으로 시를 썼는데 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베트남에 대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시예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너희들 한, 당, 송, 명, 원나라 이 뜻이 우리도 우리 쪽에서 우리 영토에서 우리의 제국을 이룬다. 우리 앞으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토 우리 갖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제국이 있다.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대등을시. 그러면서 특히 939년 독립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기 왕을 황제라 불렀어요. 베트남이 야, 황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베트남이 20세기까지 베트남의 황제가 쭉 왕이었는데 전부 황제.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베트남 왕들을 부를 때는 전부 다 엠페러, 황제라고 불러줍니다. 한 최근에 1970년대 말 79년부터 80초까지 캄보디아 때문에 또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중국이 패배했어요. 베트남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또 미국을 물리치고 그 베트남의 이 베트남 사람들의 이게 외세에 대한 알레르기랄까요? 그러다가 그 외세가 쳐들어온다, 우리가 쫓아낸다. 우리는 가만 안 있겠다 하는 그 정신, 베트남 사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베트남 사람들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중국해에 중국인들이 자꾸 남중국해 그 바다를 자기 영토라고, 자기 해양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자꾸 덤벼드는데 미국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가능한 그것에서 필리핀을 손잡으려고 또 다른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을 잡아야지 베트남이 중국을 항상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필리핀이 약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이 레 왕조 15세기 초부터 쭉 이제 역사가 전개되는데 특히 이 점이 중요한 게 오른쪽에 사진을 제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저게 베트남이 원래 역사가 출발한 곳은 베트남 북부지방, 오늘 하노이 그 흰 부분에서 보면 조금 더 작은 부분이 베트남 역사 출발한 곳인데 저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 11세기, 14세기, 15세기, 18세기 내려오면 오늘날 맨 밑에까지 내려오게 돼요. 저게 이제 오늘 베트남 영토인데 저 과정에서 2세기 때 저 베트남 중부지방에 짬바란 왕국이 힌두교 왕국이 세워졌다가 그게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 저기 17세기 말이라고 써진 부분하고 저기 파란색하고 연두색하고 저 부분이 다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저게 메콩강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강이 빠지는 이게 하구 삼각주인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까? 베트남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저런 길다란 땅을 쌀 바구니를 양쪽에 이렇게 매가지고 옛날에 떡볶 저기 쌀장수 양쪽에 이렇게 쌀장수가 아니고 뭐라 하죠? 하여튼 쌀을 가득히 담고 양쪽에 어깨에 막대기에다가 걸쳐가지고 한 그런 장사가 이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북쪽에 하노이 쪽에 홍강 일대가 쌀 농사가 유명한 지역이고 남쪽이 저것도 메콩강 또 삼각주 유명한 지역인데 메콩강 저 지역에 훨씬 더 쌀 농사가 좋습니다. 저 아까운 땅을 캄보디아가 빼앗겼으니까 그것도 뺏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캄보디아 수시로 우리 땅을 내놔라. 아예 캄보디아 교과서 같은데 저거는 우리 땅에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부분 관련해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을 무척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트남에 저기 내려온 저거를 이제 베트남어로 남띠엔이라고 불러요. 남띠엔. 저기 남진. 예. 자, 다른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이 철저하게 중국화된 나라로 이렇게 발전했다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고대에 인도화 된 인도 문명을 많이 영향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기 이제 이 지도가 1200년경 동남아 왕국들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앙코르 제국이라고 맨 오른쪽은 물론 이제 베트남 쪽이고 중간에 짬바가 저 시점만 하더라도 꽤 컸어요. 저게 완전히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왼쪽에 이렇게 앙코르 제국인데 오늘 지금 앙코르 제국이 그러니까 라오스, 오늘날 캄보디아, 태국, 또 미얀마 일부, 또 밑에 말레이 반도 일부까지 저게 앙코르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한때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앙코르 왓을 건설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한때는 이 지역에 세력을 떨친 사람들이었습니까? 밑에 남쪽에 저 인도네시아 쪽, 말레이시아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7세기에 건설된 스리위자라는 왕국이 있다가 저기 13세기에 멸망하는데, 하여튼 저 왕국은 또 저 유명한 무역왕국으로, 국제 무역왕국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동남아가 인도화, 베트남을 제외하고 동남아 다른 지역은 이제 인도화 됐다고 하는데, 이 인도화의 과정은 저 한 기원 전후부터 대략 한 20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저 과정에서 인도 상인들, 그리고 인도의 그 학자들, 불교 승려, 또 힌두교 사제들, 특히 브라만 계급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남아로 여행하고, 보고 동남아에 와서 이주하고 정착하고 살았는데, 특히 이 브라만이라는 게 인도에서 인도의 저기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브라만 계급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도의 고전 그 언어를 알고 각종 서적을 읽을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 특히 힌두교 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브라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2000년 전, 그때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 대부분 다 왕국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조그만 도시 국가 정도, 혹은 거의 마을 수준 내지는 이런 작은 이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 통치자들이 보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고, 궁중 의식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 제도도 수립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통치 기술이 필요한데, 베트남 쪽은 그게 해결됐어요. 중국으로 받아들이는데, 다른 동남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인도가 이미 역사가 발달되어 있고 문화가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인도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미 들락날락 끓였으니까 상인들 통해서, 야, 너희 나라에 있는 브라만 승려 좀 우리 쪽에 몇 명 좀 소개시켜 주라. 그럼 이제 오면은 동남아 궁정에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각종 통치 기술을 전수하는데, 여기에서 동남아 통치자들이 이 점에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우선은 인도 상인들이 옴으로써 무역이 활성화되니까 자기들 수입이 왕국에 이제 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인도의 정치 기술을 배움으로써 이제 나라가 체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힌두교를 받아들이면은, 힌두교가 내용이 뭔가 하면 특히 이 힌두의 그 힌두 신들 브라만들 통해서 이제 제사를 자기들 지내는데, 제사 내용이 힌두 신과의 합일, 만나고 교감하고 그 내용이에요. 그 교감한 내용은 어떤 그 영적인 힘을 얻고 뭔가 좀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의식을 통하면은 국민들한테, 백성들은 뭐라는 건, 내가 그 힌두 신의 그 화신, 힌두 신의 영감을 받은 나도 신교가 됐다. 자기의 신교화를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영감을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사실 그 뒤에 보면 그랑 비슷하게 인도네시아 최근 정치인들 중에서 수하르토, 그리고 수카르노 딸인 메가와티, 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대통령직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명상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런 귀신들과 영적인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영감을 받으려고. 딱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옛날 힌두교 전통에서 다 나왔습니다. 힌두교가 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의 불교 승려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이제 불교를 통해서 또 무슨 자기 종교적인 이득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통치자가 된 게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인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동남아에 들어온 인도 문화를 보면 또 인도 문자가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문자가 이 인도 문자에서 이렇게 인도 문자 확산도입니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 아까 베트남의 중요한 의회가 한자에서 왔듯이 동남아시아 다른 동남아 지역의 중요한 뭐 정치, 학문, 종교 이런 부분에 중요한 개념은 그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왔어요. 그리고 동남아 문학에 미친 영향 등등, 동남아 건축에 미친 영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세기, 19세기 초에 대륙 동남아 국가들의 여러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뭐 복잡해서 제가 태국을 좀 중시하겠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14세기, 15세기 요 상황에 앙코르가 있고, 저 때만 해도 아직도 앙코르가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짬바가 많이 쭈그러들었고, 왼쪽에 태국인데, 이제, 수코타이가 13세기 때, 란나가 13세기 때 생기고, 14세기 때 아유타이가 생기는데, 여기 오른쪽 중간에 있는 16세기 중엽 지도를 보면은, 수코타이는 없어지고, 아유타이라는 나라가 제법 커지고, 여기에 1820년 19세기 초가 되면은, 이제 태국이 시암, 이제 서양 사람 당시 태국을 시암이라 불렀는데, 저 시암이 캄보디아를 상당 부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 저 밑에까지 쭉 내려오고, 오늘날 치앙마이 저쪽에 소위 란나, 옛날 란나라 불렀는데, 저 지역까지 다 가서, 이제는, 태국이 아주 당당한 그런 센 나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그 역사 부분에 이 힌두 왕국, 특히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여러 힌두 왕국들이 등장하는데, 이 힌두 왕국 중에서 특히 마자파힛, 여기 1291년부터 1527년까지 이렇게 자와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힌두 왕국이 있었는데, 저게 이제 굉장히 강성할 때는 14세기 말쯤에서 오늘날 거의 인도네시아 전체 지역 더하기 말레이 반도 일부까지, 그래서 이 큰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점에 우리나라 조선과 저 나라 교류가 있어요. 1527년에 마자파잇이 멸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이슬람이 13세기 말쯤 되면은 동남아시아에 처음으로 동남아 현지인들의 이슬람 공동체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오늘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에 이슬람이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동남아 이슬람이 퍼졌느냐?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12세기부터 16세기 기간에 이 인도양 무역과 동남아시아의 유명한 향료무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추, 정향, 이런 것들인데, 저게 당시 저 아이템이 중국에서부터, 중국의 상인들도 되게 탐내는 부분이었고, 인도,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 저기 이슬람 상인들 손으로 유럽까지 이제 퍼지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저거를 인도 무슬림들하고 중동 무슬림들이 꽉 쥐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동남아를 들락날락거리니까 그 흐름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고, 이제 그 흐름에서 무슬림 상인들과 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동남아 항구에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아예 눌러 앉아서 자기들도 제법 이제 동남아 주요 항구들에서, 원래 이슬람은 철저하게 중동에서부터 이슬람은 상업 문명이에요. 상인들이 이슬람을 만들고 상인들이 확산시키고, 이슬람이 제일 센 곳은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상업 지역입니다. 특히 항구 지역이 그러니까 상인들이 배 타고 들락날락거리는 항구 지역이 제일 이슬람이 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구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무슬림 자기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슬람 법에 따라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이자
거래할 때 이자 안 받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신용 거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얼마나 또 사업 활동이 활발합니까? 현지 상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슬림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재미 보고 있으니까 이제 현지 말레이인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서서히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이슬람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제 신자가 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는 그 지역의 현지인 통치자가 왕이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데 이것도 아까 뭐 중국이나 그리고 인도 문화 봐야 되는 거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찰을 보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상인들이 더욱더 많아지면 자기들 보호해주면 이 사람들이 사업 활동을 통해서 자기 왕국에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이 사람들 그 정치 체제가 이제 그 나라의 이슬람 왕국의 통치자를 술탄이라 부르는데 술탄이 되면은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그런 권위보다 훨씬 그 권위 바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에다가 주변 왕국들에서 모두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현지 동남 왕국의 통치자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면서 13세기 후반쯤 때 1280년대 90년대 수마트라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동에서 이렇게 동남아로 들어올 때 이렇게 쭉 들어온 입구 쪽입니다. 저 지역을 당시 메카 성지 순례하는 메카의 베란다가 불렀어요. 베란다. 얼마나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이 왔길래 저 지역이 먼저 이슬람화되고 그 다음에 저기 안 보이실 건데 이게 수마트라라는 글자가 있고 수마트라 섬 글자 위에 조금 위에 저게 이제 유명한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라카 해협. 해협이 있고 해협 끝자락에 싱가포르가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조금 위쪽으로 물라카 갔습니다. 정확히 이제 바로 물라카인데 저 지역이 당시 동남아 혹은 인도양의 제일 중요한 중개 무역항이었어요. 동남아의 중요한 향료가 인도네시아 저 동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다른 인도나 중동으로 갈 때 저 물라카 항구를 거치게 되어 있고 다른 인도나 저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동남아로 들어오기 전에 물라카를 해서 우선 들어오고 저 물라카가 1400년대 초에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저기가 동남아 다른 지역 이슬람 전파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차차 퍼져나가고 저게 위에 필리핀 남부까지 이렇게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왜 이슬람이 저 시점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는 안 퍼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우선은 이게 이슬람이 상업 문화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도세부가 훨씬 더 유리했고 두 번째는 저 시점에 이미 베트남은 유교가 국가 철학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이런 데 전부 다 소승불교가 아예 국가 종교로 그리고 주민들도 거의 상자불교로 소승불교로 다 이렇게 신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대신에 인도네시아 이 지역은 뭐 제대로 된 어떤 민간 종교가 없었어요. 힌두교가 좀 들어왔고 대승불교가 들어왔는데 대승불교와 힌두가 전부 다 왕실 차원에서만 조금 믿었지 일반 서민들은 종교가 없어요. 거의 뭐 민간 신앙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이 진출하면서 동남아가 식민화된 거를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스타트를 끄는 게 포르투갈인데 1511년에 지금은 이제 물라카가 조금 뚜렷하게 보이는데 뭐 지금도 1511년에 물라카를 점령하는데 지금 이 수마트라 섬하고 말레이 반도 그 사이에 있는 저 물라카를 이제 점령함으로써 무슬림들이 지배해온 동남아 향료 무역 시장에
유럽인들이 드디어 진입하게 되는데 이제 저것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를 통해서 유럽인들이 동남아뿐만 아니고 동북아로 한중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565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 세부를 점령하면서 이제 필리핀을 식민화하고 카톨릭화하고 그러면서 필리핀은 뒤에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스페인을 이기고 이제 서로 협상을 체결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필리핀을 인수하는 거로 사실 필리핀은 스페인한테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됐어요. 특히 뭐 19세기 이쯤 거의 뭐 적자 운영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싼 값에 스페인이 필리핀을 미국한테 넘깁니다. 근데 그 때문에 필리핀이 역사적으로 바탕에는 필리핀 토착 문화가 살짝 깔려 있다가 오랜 기간 스페인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20세기 혹은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식민지가 되면서 미국 식민 통치를 한 50년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문화가 들어오고 이게 필리핀이 얼마나 복잡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뒤에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이제 필리핀이 저런 이제 역사적인 그 어떤 이중적인 식민 통치 역사를 갖고 있고 17세기에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네덜란드가 사실 유럽에서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일단 15세기, 16세기 이때는 스페인, 포르투갈 시대고 17세기 네덜란드 시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18세기 후반부 19세기가 영국 시대고 20세기가 되면은 미국 시대고 이래 되는데 이게 당시 무슨 어느 나라가 그 지역을 전 세계를 이끌었다 할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해양, 누가 해양을 쭈무르느냐 이게. 스페인 무적 함대 그거는 16세기까지 이야기고 17세기 때 네덜란드의 그 함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조그만 나라가 당시 17세기에 유럽 전체에 배가 2만 척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네덜란드일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네덜란드 조그만 나라고. 인도네시아를 다 잡아먹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자기들 말 안 들을 때는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으로 네덜란드 배 한 200척을 보내요. 200척. 보내가지고 조그만 나라 왕국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가지 마. 완전 박살을 내버려요. 자, 네덜란드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제일 당시 중요한 이 주석도 이 지역에 나는데, 후추, 향료를 독점하고, 1910년쯤 되면은 오늘날 인도네시아 전체가 네덜란드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나 18세기 말쯤 돼야 겨우 이제 영국이 진출하게 되는데, 영국 진출 목적은 당시 이미 18세기 말쯤 되면은 인도가 벌써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점차 중국을 겨냥하고 중국을 어떻게 좀 어떻게 손을 볼까, 요리할까, 중국 문을 어떻게 열까, 그 노력하는데 그 중간에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자기들 중간 무역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동남아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장악한 것이 피낭 말레이 반도 저쪽에 피낭 저쪽에 빨간 점이 하나 있는데 저기 피낭입니다. 그리고 1819년에 유명한 싱가포르. 그 당시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나서는 영국이 당시 계획한 게 있어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에 거대한 영국 제국을 만드는데 거기에 협력자가 누구냐? 중국인. 가보니까 중국인들이 벌써 동남아시아 지겠죠. 다음 주에 겁니다. 화교가 이미 중국인 들어와서 동남아 곳곳에 무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크고 물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고 딱 보니까 중국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제 영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점차 1914년까지 오늘날 말레이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를 이제 식민지하는데 전쟁을 3번이나 전쟁합니다. 1820년대, 1850년대, 마지막으로 1885년에
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큰지 자기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팽창하고 태국을 잡아먹고 이렇게 항상 자기들 잘 나가다가 영국한테 완전 패배한 거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19세기 후반부에 프랑스가 들어와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 통치했습니다. 태국이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식민화를 피했어요. 그래서 진짜 태국, 제가 이 부분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태국이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제가 이제 하무르크에서 독일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총영사관에 와 있는 외교관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는 가 저보고 태국 외교관들은 자기들 볼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외교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잘 몰랐어요. 그때 한참 공부 시작할 때인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래서 태국은 그걸 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었어요. 대나무 외교라고. 위기가 닥치면 자기들이 교묘하게 피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영국에, 프랑스에 다 패배할 때 태국은 이미 영국한테 미리 선수를 치가지고 영국 보고 우리가 불평등 조약 체결할 테니까 오시오. 다른 나라는 뻘떼다가 베트남도 뻘떼다가 프랑스한테 당하고 미얀마도 뻘떼다가 다 당했어요. 태국은 하여튼 저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밑에다가 19세기, 20세기 초에 태국 왕들의 특히 라마 4세, 라마 5세 이 사람들이 아주 기민하게 정말 기민하게 약삭 빠르게 이제 했는데 아까 제가 바로 그 부분이고 정말 대나무 외교식으로 한 거고 또 다른 것은 정말 운 좋게 영국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저걸 완충 스펀지 이런 딱 완충 지역에 있으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서로 충돌 안 하려고 태국을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영국 당시 프랑스가 태국을 잡아먹으려고 여러 번 건드렸어요. 아마 공격했으면 태국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이제 하려면 영국이 야 하지 말자. 서로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이 식민의 원인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했는데 하나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군사력, 특히 이제 이 선박에 장착된 화포 능력하고 해상 이 배가 얼마나 배를 잘 만들었느냐. 두 번째는 이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식인데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유럽이 세계 중심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문명화, 자기들이 전 세계를 문명화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유명한 키플링, 영국의 유명한 그 개관시인 키플링이 아니습니까? 저 사람이 1898년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자 그걸 축하한다고 쓴 시가 있는데 쓴 시의 제목이 White Man's Burden, 백인의 부담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백인이여, 미국인이여, 이렇게 백인의 의무를 수행하라. 의무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필리핀 미개한 사람들 좀 문명화로 이끌고 필리핀 질병이 허덕거린 사람들, 예? 각종 예방 뭡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구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의 벨푸어라는 정치인은 1910년에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면서 뭐라는 가 하면 이게 자기들 식민 통치를 함으로써 식민지 발전도 이룩하고 전 세계 인류가 이익을 볼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 추구. 예, 첫 번째는 향신료 독점이고 두 번째는 18세기부터 이제 유럽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점차 부품 생산 많이 되는데 팔아먹을 시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계속 생산을 했는데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 필요한데 동남아가 제가 이걸 말씀한 동남아가 진짜 전 세계 원료 축복받은 천년자원 보고예요. 쌀 생산, 쌀 수출 세계 1위, 2위 등등이 동남아예요. 세계 커피 지금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주석, 고무 세계 1위, 석유, 천연가스, 수산자원, 밀림의 임산자원,
미얀마 저쪽에 가면 미얀마 다음 주 뭐 이야기할 그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얀마 군부가 왜 이렇게 저기 하는가 하면은 미얀마 북쪽에 보석 산지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미얀마는 그 비싼 티크 목재, 제가 비행기 타고 미얀마 하부에서 중북부까지 날아가는데 몇백 킬로가 우리 부산서 서울까지 정도가 논이고 또 그 정도 거리가 온통 티크 산림이 티크 한 그루에 한 이 정도 두께 한 그루에 현지 가격으로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아니 보석 돈덩어리예요. 하여튼 이 동남아는 이렇게 이 천년 자원 공급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개척에 예를 낸 거고, 맨 마지막으로 기독교 전파,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사람들이 가톨릭 전파에 아주 열성이었습니다. 개신교 선교는 이제 네덜란드가 시작되었지만은 특히 미국과 영국이 예를 낸 것은 19세기부터였습니다. 옆에서 맨 밑에가 중요한 세 가지 향료입니다. 맨 위에가 정향, 밑에 두 번째가 후추, 맨 밑에가 육두구인데 이게 정향 육두구 저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가 하면 17세기 때, 17세기 때 저게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몇 그램에 1원 하던 게 영국 런던에 가면은 600배. 그리고 저거를 이슬람 상인들이 얼마나 열을 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이 빼앗고, 거기서 포르투갈 빼앗은 걸 네덜란드가 접수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식민주 영향, 이 부분을 제가 참 중시하는데,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이 지역 개념, 국가 개념을, 가령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좀 위에 잘렸는데, 필리핀 경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원래 나라가 없었어요. 서양 사람들 오기 전에. 섬이 전부 다 섬 만 몇천 개, 몇천 개 섬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나 스페인 사람들 오지 않았으면 오늘날 필리핀에 막 수십 개 나라, 인도네시아 수십 개 나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제 와서 한 나라로 전체를 하나를 묶어줬고, 필리핀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묶어가지고는 이제 나라 이름을 붙이는데,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펠리피나스 붙였습니다. 저에서 필리핀이 온 거예요.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필리핀 그 이주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날 필리핀 이름 들으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애국심이 정말 절절절 흐르고, 혹은 뭐 축구 경기 한다든지 하면 그 필리핀 이름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스페인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인도네시아라는 말도 원래 없다가 19세기에 어떤 영국인이 인도 더하기 에시아, 이제 에시아란 말이 섬이란 라틴어인데 그리스인데 인도 쪽에 있는 섬 세계, 인도 쪽에 있는 많은 섬 세계 이래가지고 인도네시아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서양 사람들 쓰다가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 저 용어를 받아들여가지고 1920년대쯤 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저 용어가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동남아라는 용어도 마찬가지. 오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동남아 하는데 이제 저게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동남아 살고 있다는 것도 옛날에 몰랐을 거예요. 저 용어를 만들 필요도 없었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아시아 대륙의 동남부에 붙어 있네. 아시아 대륙의 동남부, 동남아시아 이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용어를 19세기 중종이 만들어가지고 저기 점차 쓰다가 특히 2차 대전 때 1943년에 이제 스리랑카에 당시 일본 군대가 미얀마를 잡아먹고 이제 인도로 막 편착하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연합군이 스리랑카에 거기 연합군을 세웠는데 본부를 세웠는데 그 연합군 본부 이름이 사우스 동남아 사령부입니다. 그러면서 저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국제 정치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용어가 됐어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영토 쪽에 그 국경 확정. 동남아 사람들은 국경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국경 그냥 변경. 그러면 이제 변경이라는 게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 변경이면 그냥 캄보디아가 좀 힘세면 요 캄보디아 땅이고 태국이 힘세면 태국 땅이고 거기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뒤에 들어와서야 태국 보고 야 국경 끊자. 그래가지고 생긴 게 국경이에요. 영국과 태국 사이도 그렇고 그러고 이제 그게 뒤에 오늘날 말레이시아와 태국 국경이 다 그렇게 해서 국경이 생기고 정치 체제 옛날에는 다 왕정 체제였다가 오늘날 이게 이제 뭐 사회 저게 입헌 내각제라든지 공화제라든지 다 이렇게 바뀌었고 사회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가 되고 또 상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저런 도시들이 생기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중국인과 인도인 대거 들어왔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대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들의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말레이 반도인데 1891년만 하더라도 말레이 반도 인구가 22만 명이었다가 1931년이 되면 170만 명으로 되고 1891년에 말레이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원주민인데 53%였는데 1931년이 되면은 중국인이 더 많아지고 말레이는 줄어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경제적인 동남아시아 이제 이 경제적인 영향으로 동남아가 벼농사가 상업화되고 이제 플란테이션 각종 고무라든지 사탕수수 등등 상업 작물이 생산되고 또 항만, 철도, 도로 이런 이제 인프라가 건설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이익 혜택 본 사람들이 있고 동남아 토착 농민들은 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시하는 부분인데 이 동남아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은 뭐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좀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만은 다 보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1950년 시점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았어요. 상당히 잘 살았어요.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얼마나 큰 격차가 벌어졌는지 그 원인이 뭔지 제가 한번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우선 오스트로네시아, 오늘날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의 사람들이 옛날에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향료 무역을 하고 이거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도 현지인들을 많이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남부 사람들 그 활발한 무역 활동을 완전히 전통을 한 민족이 갖고 있던 경제적인 활동 전통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저 지역에서 상업을 누가 주고 있느냐? 주로 화교가 주고 있고, 아예 상업도 영 힘을 못 쓰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식민 통치하던 정부들이 너희들 나라는 공업 필요 없어요. 공업을 발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농업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필리핀에서부터. 오늘 우리 필리핀 바나나, 파인애플. 거기 이제 미국의 대규모 큰 농업 자본가들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다음 미국 정부가 뒤에서 다 이제 필리핀 식민 통치하니까 연결시키죠. 그래, 필리핀에서 제조업이 발생 안 하고, 다른 동남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식민지도 그렇고, 프랑스 식민도, 네덜란드 식민도.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중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중국인들이 서양 사람들 보호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재벌이 되고 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느냐. 우리나라처럼 삼성, 현대 이런 게 없어요. 기술 발전, 제조업, 농업. 철저하게 돈 회전이 빨리 되는 그런 부분들. 부동산, 금융업, 상업, 호텔, 요즘 최근은 호텔업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정말 이 동남아시아의 이 제조업이라는 게 좀 태국에 있다. 그거 주로 일본 자본 이런 거 해가지고 합작 사업이고 혹은 자동차 공장 그냥 부품 조립 정도지.
자체적으로 우리처럼 만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일 이 점에서 비극적인 나라가 필리핀 같은 나라예요. 필리핀 보시면은 다음에 제가 식민주의 유산의 특별사로 제가 필리핀 뽑았는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정말 오늘날 몇몇 가문들이 필리핀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고, 이걸 이제 과두지배, 소수 세력이 통치하는 것을 과두지배 체제라는데, 이 그 원흉이 뭐 필리핀 안 계시죠? 이 일루스트라도입니다. 일루스트라도. 저기 스페인 말인데, 저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유산, 돈이 있고 개화된, 우리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도 유산 개화파가 있었죠. 뭐 김옥균 뭐 그런 사람들 이제 개화파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지주들이고 대부분 다 지주에다가 또 상업을 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이 사람들이 스페인, 이 사람들 주로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출신이 필리핀의 그런 지주 토착 엘리트 가문, 혹은 필리핀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들, 혹은 스페인과 토착인들 간의 혼혈인, 혹은 중국인들과 토착인들 간의 혼혈인, 제일 중요한 그룹이 맨 마지막 이 중국인들과 토착인들, 소위 메스티소, 이게 메스티소가 혼혈인데, 중국계 메스티소가 이 제일 중요한 그 일루스트라도입니다. 자, 이들이 돈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중국인들이 교육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자녀들 교육. 그러니까 돈이 있고 그러면 자녀들 교육시켜가지고 최고 좋은 교육 받게끔 하고. 그래가지고 필리핀, 스페인 식민지 시대 때 이미 최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이 또 스페인 당국이 여러 중요한 직책을, 군수라든지 이런 직책을 제공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당시 필리핀에서 정말 지식인층, 또 하여튼 이런 관료층 형성하고, 이들 중에서 민족주의 또 지도자들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미국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미 스페인 시대 때 만들어진 이런 일루스트라도가 보니까 사람들이 쓸모가 있거든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 높게, 주지사, 그리고 각종 사업상의 이권을 주고, 이러면서 오늘날 필리핀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일루스트라도 엘리트 가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키노 가문, 뭐 마르코스 가문, 뭐 두라노, 알바노, 오스메냐, 이게 오른쪽에 사진이 오스메냐 1930년대부터 40년대 중반까지 대통령, 부통령을 한 집안인데, 이게 화인 중국계 메스티소고, 이 사람들이 이 일루스트라도 이 사람들이 대충 한 지역을, 뭐 한 지역, 세부섬은 세부섬, 어느 지역이 네그로스 섬이면 섬은 그 섬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랄까요? 여기 구미가 자기 구역이에요. 구미보다 더 큰, 구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네. 거의 뭐 경상북도 반 정도 사이즈. 그게 자기 구역이에요. 거기서 모든 사업이 다 일어나고, 거기서 지역구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나면 자기 집안에서 모든 다 해먹고, 지자체 선거 다 해먹고, 더 센 사람들이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대통령, 부통령 해먹고, 상원 의원하고, 이게 매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군대를 대부분 자기 군대가 있어요. 군대. 어느 집안은 무기 공장도 있어요. 무기 공장. 이 정부에서, 정부가 손을 안 대는 게 정권 잡은 사람들로 다 같은 패거리니까. 아키노가 그 마르코스 정권을 몰아내고, 아키노가 1986년에 정권을 잡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아키노 뭐 칭찬하고 민주투사다. 아키노가 완전 실패했어요. 세계 정치인들이, 정치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다. 그 이유가 아키노가 실패할 수 없는 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통속이니까. 제가 좀
슬퍼하는 게 오늘날 필리핀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이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 나가 일하고 있어요. 전 필리핀 인구의 10분의 1이 해외 나가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벌어오는 돈이 필리핀 국내 총생산의 10몇 %를 차지해요. 아마 해외에서 돈 벌어오지 않은 필리핀 나라 경제가 붕괴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중동에서 살해당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대죠. 저 사람들이 왜 해외 나가겠어요? 국내 제조업이 없으니까 취업할 데가 없어요. 제대로. 정말 저거는 필리핀에 돈 있는 사람들의 그 투자 방식이 영 잘못된 거고, 예. 정말 비극이에요. 필리핀이 비극이에요, 지금. 예. 이제 필리핀이 저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이 초기 민족주의 운동에서는 특히 종교가 불교건 이슬람이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제 필리핀의 경우는 중요한 인물이 호세 리살 위의 사진인데, 이제 저 사람도 일루스트라도입니다.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저기서 몇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필리핀 동맹을 조직하고, 그다음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히 1900 수카르노 왼쪽에 수카르노인데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만들고, 그래서 그 28년에 국민당 청년 조직 회의가 열렸는데 저때 그 청년들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로서의 제가 저 부분을 보고 저 인도네시아라는 말이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건데 벌써 저 시점쯤 되면 얼마나 저게 애국주의, 애국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용어가 됐는지요. 그리고 저때 이제 적백 국기, 인도네시아 국기가 채택되고 국가도 그때 불었다고 합니다. 또 민족주의 운동 보면은 이제 영국 식민지에서 또 프랑스 식민지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영국 식민지, 영국이 이제 다시 미얀마도 먹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데 미얀마에서 저항이 셌습니다. 하여튼 미얀마가 영국인들,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아주 깊은 불신 내지는 뭐 이렇게 거기 있어요. 미얀마에서 강한 저항이 일어나고, 그때 그 이끈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의 아버지입니다. 아웅산.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는 저기 운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싱가포르고, 브루나이는 뭐 빼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가 아주 탄탄합니다. 두 나라가 또 중국인이 제일 많고 중국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하여튼 두 나라 모두 다 식민체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또 프랑스 식민지,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인데 베트남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심 인물이 호찌민, 오른쪽에 사진 밑에 호찌민인데, 이제 이 사람이 1925년에 베트남 청년혁명 동지회를, 이게 29년에 인도 차이나 공산당으로 발전해서, 여기 이제 뒤에 월맹, 소위 베트민 월맹이란 그 활동 조직이 1941년에 만들어져서, 이게 사실은 뒤에 베트남을 독립시킨 제일 중요한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별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는 이제 근대적인 교육이 늦게 들어오고, 또 거기다가 프랑스가 이 두 나라 왕실하고 귀족 관리들에게 옛날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던 혜택을 거의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굳이 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국에서도 민족주의 운동 비슷한 게 일어났는데, 태국은 이제 독립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이제 독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독립을 지키기 위한 곡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서양 유럽처럼 근대화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로 했는데, 이걸 이끈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국왕이었습니다. 왕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는 보면은 밑에서부터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 태국은 위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태국 왕실이 지금도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근대화 이만큼 시킨 나라가 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우리들이 다 해야 돼.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인물이 라마 5세 줄랄론콘 왕인데 그거 이제 아들을 데린 사람이 라마 6세. 이 사람이 이 아이디어는 아버지인 라마 5세가 다 기본 깔고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라마 6세입니다. 예.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고 왼쪽에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가 이제 왕이 백성을 이제 유럽 근대화로 끌어올리는데 밑에 세 사람이 부럽게 쳐다보는데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 때에 이제 태국 국기가 만들어져요. 국기가 1100적 이래 되는데 빨간 색깔이 이제 민족 국가고 흰 게 불교고 푸른색이 왕실입니다. 하여튼 태국은 지금도 국왕 그리고 불교 그리고 이 국가 혹은 민족 요거 세 부분인데 저거를 또 옆에 나라를 보니까 저게 작동함으로써 종교도 힘을 받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힘을 받고 또 특히 이게 왕실 그래가지고 저걸 흉내내가지고 캄보디아도 왕실이 있어요. 지금도 캄보디아 도처에 가면은 저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깃발을 태국 캄보디아 곳곳에 걸어놨습니다. 라오스도 저걸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어요. 그다음 일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이 동남아를 2차 대전 때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태국이 다른 나라는 아예 다 서양이 당시 식민 통치하던 것을 일본 군대가 들어가지고 미국 군대 몰아내고 등등 이렇게 네덜란드 군대 사람들 몰아내고 이제 영국 이렇게 정리했는데 프랑스도 태국을 어떻게 했냐? 태국은 일본이 그냥 가서 우리랑 동맹관계 맺자 이래가지고 태국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일본한테 잠시 공격을 당하자 그냥 일본이 태국이 항복하고 일본과 공수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교과서를 보면 뭐라든지 우리는 일본과 동맹 관계였다. 자기들은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본이 동남아를 점령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이 전쟁 과정에서 곡물 수탈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특히 베트남에서 곡물 수탈을 많이 할 때 전쟁 말기에 북베트남에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는 많은 인명 상살이 특히 이제 중국계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위안부를 동원하고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동원하고 저 전쟁 말기에는 동남아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독립 선포해라. 근데 사실 독립이라는 게 대동아 공영권, 일본이 이제 두목이고, 거기에 이제 부하노릇 하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평가는 이제 일본이 서양 사람들을 몰아내므로써 일단 백인 식민 통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줬는데, 이를 통해서 동남아 사람들이 볼 때, 서양 사람들도 붕괴될 수 있구나. 자, 이런 것을 보았고, 또, 서양 식민 통치 때는 자기들이 꼼짝 못 했는데,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활기를 뒤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19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착착 독립하는데, 이 독립을 누가 먼저 빨리 하느냐, 그리고 별 마찰 없이 하느냐, 그거는 식민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에 다 달렸습니다. 미국 경우는 필리핀을 아주 쉽게 독립시켜줬어요. 그 이유가 미국이 이미 필리핀에 대해서 1910년대, 특히 1934년에는 10년 뒤에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44년 시점에 일본이 이제 왔으니 그때 안 되고 46년에 결국은 편안하게 독립시켜주고
인도네시아하고 프랑스 경우는 아예 식민지를 고수하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는 굉장히 그 점에서 좀 이렇게 프랑스 제국주의 마음이 많았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워낙 큰 땅이니까, 돈이 되는 곳이니까, 영국이 좀 나은 편이었어요. 영국이 하여튼 영국 노동당이 1945년에 집권하면서 식민지 독립들을 이제 잘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특히 조건이 있었는데, 영국이 통치하던 나라들, 미얀마건 말레이시아건 이게 다 다민족 지역이고, 특히 이게 소수민족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말레이시아, 말라야 보셨죠? 중국계하고 인도계가 합치면은 50%. 그러니까 나라 독립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나라가 뭐 서로 싸우느라고. 원래 토착인 주인인 말레인들과 중국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너희들끼리 화합하는 것을 보고야 우리가 독립시켜주겠다. 그래갖고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30%입니다. 지금도 요즘 미얀마에서 군부에 대해서 반군이 소수민족이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절해서 하느라고, 미얀마에서 1948년에 독립이 일어나고, 말라에서는 57년에 독립이 일어나고, 뒤에 이제 싱가포르가 처음에 여기에 들어갔다가 싱가포르가 65년에 독립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이제 고집 피우다가 이제 그 베트남과 전쟁이 일어나서 소위 1차 인도차는 이제 1945년부터 54년까지 9년 동안 전쟁에서 프랑스가 완전 박살났어요.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전쟁이 나고 깨지면서 제네바 회담이,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전쟁, 우리 6.25 그것도 정리하면서 제네바 회담이 열리면서 이제 베트남이 독립하고, 뒤에 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도 독립합니다. 독립 후에 동남 국가들이 각종 지역 종교 갈등이 일어나는데, 정말 동남아 거의 모든 나라에 이런 지역 갈등, 종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 이제 이데올로기 갈등, 특히 공산주의로 인한 또 이런 여러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동남아는 사실 이 문제가 지금도 심각해요.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까 미얀마 소수민족 갈등,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여전히 필리핀 남부는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나머지 지역은 카톨릭 지역이고. 그러니까 필리핀 남부 사람들이 뭐라는 건 우리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태국 남부지방은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에 무슬림들, 그 지역은 인구가 몇백만 되는데 주민의 3분의 2가 무슬림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독립하겠다 그랬어요. 몇십 년 전부터. 하여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도처에 이제 종교전쟁.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캄보디아, 이 캄보디아가 이제 이념 전쟁으로 이렇게 1975년에 공산화됐는데,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어디서 강의하면서 제가 울컥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저 처지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외세 침략. 저렇게 옛날에 앙코르 제국 잘 나가다가 정말 동남아에서 이렇게 호통을 치던 나라가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얼마나 앙코르 와서 오늘 그 관광 가보세요. 기가 막힌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런 건물을 짓던 그런 나라가 1431년에 태국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후에 몇백 년 동안 태국 속국입니다. 몇백 년 동안. 그리고는 17세기 중葉부터는 베트남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그때부터 19세기 중葉까지 캄보디아가 오른쪽은 베트남, 왼쪽은 태국, 중간에 두 고래 사이에 낀 세월하고 저는 쓰고 있는데, 그냥 왕위 계승 전쟁에서 모든
일어나면은 그 나라가 캄보디아의 궁정이 친베트남파, 친타이파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학살하고 놀랐어요. 역사책을 보면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려요. 내가 정말 이게 무삭스러운 민족이구나. 그런 몇백 년을 지내다가 1863년에부터 100년, 근 100년 동안 프랑스 통치를 받으면서 프랑스 통치를 통해서 별 이익 본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도 없고, 예, 정치적으로 성숙된 것도 없고, 교육적으로 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식민 통치가 끝나자 1970 베트남 전쟁이 터졌는데, 이 5년 동안에 캄보디아 동부 지방이 베트콩이 움직이는 지역이고,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 내려오는 그 공산당 그 군인들 활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저 지역에다 폭격을 했는데, 몇 년 동안 폭격하면서 폭탄 양이 2차 대전 때 미군이 일본에 터뜨린 폭탄보다 2배. 얼마나 많은 캄보디아 사람 죽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혼란 과정에서 캄보디아 동부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푸놈펜으로 몰려들고 나라가 온통 어지러우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인 이 크메르 루즈, 붉은 크메르, 그 말인데, 이 아들이 폴폿이 이제 그 두목이죠. 정권을 잡아가지고 1975년 4월에 1979년 1월 다 쫄딱 망할 때까지 나라 3년 반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무슨 짓을 했느냐? 당시 인구가 800만 명인데 그 중에 약 5분의 1인 150만 명. 우리나라 같으면 10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네. 그 죽은 게 처형 내지는 강제 노역하면서 사람들이 지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그다음에 배고파 죽고. 정말,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 돈 있는 사람들을 다 탄압하고 죽이고, 도시 주민들을 도시를 없애버리고, 농촌들을 다 집단 농장에서 일하게끔 만들고, 이러면서 가족을 학자가 글을 썼는데 뭐라는 건, 이 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어 때렸어요. 가족이 해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예. 그래서 정말 제가 90년대 이렇게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사람들 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공포. 이 나라가 그 후에 되는 걸 보세요. 이제 얘들 쫓겨나니까 1979년부터 89년까지 이제 이 세력이 망하게 베트남 군대가 들어와서 이 사람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나갈 때 태국 쪽으로 하는데 그냥 순순히 안 물러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사회적인 혼란, 인명살상. 여기 끝나고 나니까 훈센이 지금 총리, 지금 몇십 년째 독재하면서 캄보디아를 꽉 쥐고 있어요. 지금 보통 일 아니에요. 저 나라는 몇백 년이에요. 600년, 700년. 너무 불쌍해요. 동남아에서 제일 지금 가난한 나라 돼 있고, 위에 공산주의 국가인 라오스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 사람들 심리가, 그래서 캄보디아 우리 사역자들, 우리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공포심, 불안, 그걸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현대 동남아 정치 경제, 동남아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사회주의권, 자본주의권이 있고, 자본주의권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권이 없어요. 혹은 민주주의권이 없고, 군부 통치 아니면 권위주의. 잘 나가는 싱가포르도 지금 몇십 년째 아예 다른 야당이 활동하지 못해서 굉장히 탄압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태국 군부가 군부 집권이 써놨는데 지금
저 군부가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긴데 군부가 집권할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다 건덕지가 있습니다. 해도 태국 같으면은 태국은 국왕이 거의 그 사회의 구심점이고 뭐랄까요. 그냥 제일 존경받는 존재인데 국왕이 군부를 태국의 문화에 온통 뒤덮고 있는 불교가 군부를 그리고 군부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다음 미얀마 군부 말씀드린 그 각종 부가 지역이 다 있는데 그 지역의 부를 군부가 다 몇십 년 동안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또 지금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군부랑 지금 불교 세력이 짝짝꿍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어떤 80년대 말 이후 민주화 시도, 시장 경제,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저는 여러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가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이런 시장 경제 도입한 게 정말 큰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이 이렇게 해서 1967년에 시작되었다가 이렇게 쭉 발전하면서 이제 2015년에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했는데 이게 이제 말이 EU처럼 유럽연합처럼 만들자 하는 것인데 이 아세안이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고 나라 사이에 또 체제 차이,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차이가 있고 또 거기다가 이게 회원국 간의 내정 간섭하지 말기 이게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를 두고 미얀마도 자기 회원국인데 저거를 회원국 손을 못 대고 제대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제가 좀 빨리 끝내려 했는데 결국 2시간 잡고 다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강의를 짧게 할 건데 다음 주에 질문 있으면은 다음 주에 몰아서 질문 다 하겠습니다.